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분이라고 합니다. 69이에요.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 상민 하나 의지하며 살아왔죠. 저는 30년을 동네 신협 창구에서 일했습니다. 돈 냄새와 숫자, 흐름은 눈 감고도 감이 와요. 퇴직 후에는 경로당 총무를 맡아 아침마다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점심에는 국수 삶아 나눴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이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이름은 윤채린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입꼬리는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늘 설렘과 불안을 함께 데려오죠. 첫 만남은 토요일 저녁 한식집이었어요. 저는 오래 다리 아픈 것을 숨기려 낮은 굽을 신고 나갔습니다. 약속 시각을 20분 넘겨 문이 열렸고 원피스를 입은 채린이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했지만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메뉴를 보더니 다음에는 호텔로 가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 등줄기에 미세한 냉기가 스쳤어요. 계산대 옆에 붙은 전화금융 사기주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종이를 무심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그 종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주 저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치과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버스카드를 찍을 때 삐 소리가 2번 나서 민망했죠. 잔액이 부족했거든요. 시장에서 멸치를 사고 포인트 적립을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끼는 게 남는 거지요. 집에 돌아오니 택배가 2 상자 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이는 채린이었어요. 피부 크림과 고급 차였죠. 예단 생략하고 대신 실용적으로 준비할게요. 나는 메모가 들어 있었는데 카드값 영수증이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할부 개월수가 길었고 사용처가 화려했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채린이 예단 같은 형식 싫대. 대신 혼수는 제대로 할 거라네. 저는 알았다고 했지만 창구에서 보아온 숫자의 그림자가 머릿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씀씀이의 결은 사람의 생활을 드러내죠. 상견례를 앞두고 저는 속옷 세트를 사러 동네 백화점에 갔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허리를 삐끗해 휘청했고 안내 직원이 부축해줬습니다. 나이 들면 발목부터 무너진다더니 맞아요. 약국에서 파스를 사려는데 어머니 신분증 있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갑자기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갑에 주민증과 신협 통장 복사본을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서는 스마트폰 강좌가 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낯선 번호를 받지 마세요 라는 강사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창구 시절 수상한 이체를 막아준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르신들께 이체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통화를 끊었지만 2번 더 왔고 문자에는 검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선처럼 불안이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채린과의 2번째 만남은 백화점 식당가였습니다. 채린은 발이 아프다며 낮은 굽을 신었고 손목에는 얇은 실리콘 밴드 2개가 보였어요. 말버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라는 말을 자주 썼죠. 어차피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어차피 좋은 건 한 번에 사야 오래가요. 이런 식이었어요. 식사 후 채린은 아들 차 키를 빌려 잠시 다녀온다며 사라졌고 저는 고운 티백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주려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기장판을 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잊는다. 숫자도 그렇게 쓰겠지요. 다음 날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을 하다 허리가 뻐근해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골목에 서 있는 검은
차 안에서 누군가 전화를 하며 어차피 현금이 깔끔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손목에 실리콘 밴드가 번쩍했어요. 저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나이 들어 의심이 먼저 앞서면 외로움이 더 짙어진다. 하지만 메모지에는 검은 차 실리콘 밴드라고 적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포도즙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모르는 번호가 다시 걸려왔어요. 저는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지검 수사관입니다. 아드님이 연루된 사건으로 긴급 구인이 됐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당일 내송금해야 합니다. 저혈압처럼 머리가 울렸어요. 수사관은 사건 번호를 불렀고 피해자 합의가 급하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잠시 뒤 다른 여성이 바통을 받았어요. 검찰개장입니다. 어차피 오늘 넘기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현금이 깔끔합니다. 그 말버릇이 귀에 박혔어요. 저는 창구 습관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좌명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잠깐 머뭇거렸고 다른 번호를 불렀어요. 저는 시간을 벌겠다며 동네 신협으로 가는 길에 파출소에 먼저 들렀습니다. 상황을 말하자 경찰은 통화 녹음과 지연 전수를 조언했죠. 저는 가슴이 뛰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었어요. 지시받은 카페에 도착하니 검은 차가 골목에 섰습니다. 내려온 전달책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목에 얇은 실리콘 밴드 2개가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가방 지퍼를 천천히 내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일부러 틀려 부르니 전달책이 즉시 정정했어요. 내부 공범 아니면 어려운 반응이죠. 그때 잠복하던 경찰이 달려와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서두르라며요. 통화 종료 직전 뒤에서 꼬각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굽이 아니어도 소리는 나요. 딱딱한 바닥과 마른 걸음이면 충분하죠.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니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집 앞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오래 창구를 지키며 배운 한 가지 덕분입니다. 의심은 예의가 아니라 방어라는 것.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가 있었어요. 식당 입구 거울 앞에서 저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올렸습니다. 자존감이 흘러내리지 않게요. 상민이와 채린이 마주 앉자 채린은 예단은 생략하고 대신 혼수는 최고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좋은 건 오래 간다고 덧붙였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수저를 정리하는 손등을 보니 실리콘 밴드 자국이 희미했어요. 그 순간 제 폰에 검찰 안내 문자 주의 알림이 떴고 저는 일부러 화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채린의 눈동자가 번쩍하고 흔들렸어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채린 씨는 현금을 좋아하나요? 말버릇이 닮아서요. 어른 앞에서 농담이었지만 채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대화는 어색해졌고 상견례는 빨리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거된 전달책 휴대폰에서 여성 공범 통화가 추적됐고 같은 상가에서 카드값 과소신고 기록이 확인됐다 했습니다. 이름 일부가 윤모 씨와 일치한다고도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다음 수를 정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강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사건 이야기를 이름 없이 풀어 설명했습니다. 낯선 번호는 받지 말고 사건 번호를 불러도 믿지 말자고요. 강의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오늘은 밥을 살게. 갈비탕 집으로 오너라. 상민은 기뻐했고 채린도 온다고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채린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시계틱 소리 같은 톤이었죠. 카페 골목에서 들었던 소리와 같았어요. 저는 계산대로 가서 일부러 현금 영수증 번호를 크게 불렀습니다. 채린의 시선이 제 손가방으로 쏠렸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내 가방에 돈이 없습니다. 카드로만 계산할게요. 어차피 카드도 깔끔하니까요. 채린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사관과 동행해 채린을 불러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달책 휴대폰 속 통화 녹음과 위치 기록, 그리고 상가, 내 카드 단말기 로그였어요. 채린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채무와 소비, 내역이 꼬리를 잡혔습니다. 어차피라는 말로 시작된 문장이 더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라고만 반복했죠. 저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흔들릴 때 잡아주는 손이 진짜 인연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고 저는 고소인 진술을 한 번 더 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단풍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종이에 몇 줄을 적었어요. 의심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숫자를 지켜온 평생의 결론이었죠. 사건이 끝난 뒤 일상은 다시 느린 호흡을 되찾았어요. 저는 아침마다 경로당 화단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장날이면 멸치를 고르고 마트에서 포인트를 모았어요. 스마트폰 강좌를 자주 열어 어르신들 연락처를 저장해드리고 낯선 번호 차단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상민이 오래된 단화를 신고 왔어요. 엄마 내 신발도 좀 봐줘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구두약을 꺼내 닦아 주었어요. 가죽이 제법 윤이 났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왜 그때 바로 말 안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고 싶었단다. 어차피 사람은 자기 눈으로 봐야 변한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에 현관을 정리하다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채린이 처음 보냈던 차 상자였어요. 저는 그것을 들고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어르신들과 나눠 마시며 말했어요. 달지만 오래 가지는 않네요. 그래도 오늘 한 잔은 따뜻합니다. 창밖에 해가 기울었고 저는 천천히 불을 껐어요. 내일도 버스를 타고 시장을 돌고 경로당으로 가겠지요. 의심은 지키는 힘이고 믿음은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저는 둘 다 잃지 않으려 해요. 그렇게 늦은 노년의 촉은 또 하루를 넘어갑니다.